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며 한 여자와 두 번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가끔 일하다가 시간이 날 때면 이곳에 들러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종종 듣고 있어요. 괜히 제가 사연의 주인공처럼 감정이입이 돼서 화가 날 만큼 기가 막힌 사연들도 많고 눈물이 찔끔 흘릴 만큼 감동적이고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인지라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안 겪어본 일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마땅히 어디다 말할 곳이 없어서 그동안 혼자서 소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적는 게 처음인지라 횡설수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돈 없으면 안 되는 이 각박한 세상을 한 여자아이와 버텨나갔어요. 그녀는 지금의 제 아내였고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왕따를 당해야 했던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저는 당시 부산에 살고 있었고 아내는 아버지 직업 특성상 서울에서 저희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해사한 얼굴로 제게 웃으며 반갑다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혹시나 저 때문에 똑같이 왕따를 당하게 될까봐 손을 못 본 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자기 손과 맞잡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그러다 왕따 당한다고 하지 말라고 말렸었지만 아내는 다른 아이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만 시선을 맞추며 인사를 했죠. 저는 혹여나 아내가 왕따를 당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그 뒤로도 아는 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저희와 다르게 뽀얀 피부에 이쁘장하고 귀티나는 아이였고 그런 그녀와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들은 저에 대한 모진 말들을 그녀에게 쏟아부었어요. 당시 11살밖에 안 되던 어린 친구들은 생각을 깊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뱉잖아요. 결국 아이들이 뱉은 말들은 고스란히 제게 상처가 되어 돌아왔죠. 지은아, 쟤랑 놀지 마라. 쟤 엄마 아빠 없고 돈도 없다. 코찔찔이 애들이랑 같이 보육원에서 지내는 앤데 너 진짜 그러다 쟤처럼 왕따 당한다. 그래 맞다 지은아. 저런 애랑 놀지 말고 우리랑 놀자니까? 내가 떡볶이 사줄게. 쟤랑 붙어있으면 가난한 거 없는다? 너네 엄마 아빠도 도망갈걸? 싫어. 나는 진우랑 놀 거야. 나랑 놀고 싶으면 진우도 같이 끼워줘. 그럼 내가 너네랑 놀아줄게. 그리고 너네 말버릇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이 너네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야, 나는 너가 괜히 쟤 놀아주다가 같이 왕따 당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기껏 네 생각해서 말해줬더만 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내가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나쁘게 말을 한 거야. 진우 끼워주면 같이 놀아줄까 생각했는데 너네 하는 행동 보니까 놀아주기 싫어. 저리 가. 아, 주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같이 놀자. 그리고 진우도 끼워줄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놀아. 아내는 지지 않고 아이들 말에 맞받아쳤고 당찬 아내의 기세에 아이들은 기가 죽어버렸어요. 결국 아이들은 아내와 놀고 싶은 마음에 저도 같이 끼워줬고 저와 놀아도 자신들이 말했던 가난이 옮거나 부모가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저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안 좋게 이야기해서 미안했다고 사과도 받아냈죠. 저는 그녀 덕분에 처음으로 친구라는 게 생겼고 우정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저를 보육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줬어요. 사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봐주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동생들을 보며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초등학생이니 아르바이트도 할 수가 없어서 보육원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생활할 집도
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장한 아저씨와 인자하신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게 손을 내미시면서 자신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요. 그 모습이 그녀와의 첫 만남과 굉장히 흡사했고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나왔던 것 같아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따라 도착한 집은 보육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이런 집은 처음이라 신기해서 마당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집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더라고요. 저와 또래로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다가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을 때쯤 힘껏 달리고 있던 제 발이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여자아이는 다름 아닌 제 아내였던 거죠. 알고 보니 그녀가 밥도 안 먹고 부모님께 몇 날 며칠을 조르고 졸라서 저를 데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들으니 제 사정이 너무 딱했고 어차피 남는 방도 하나 있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도움으로 지옥 같았던 보육원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정말 친부모님처럼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아내와 저를 차별하지 않고 뭐든 동등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저는 나름 친근하게 대해드리고 싶어서 장난으로 엄마 아빠라고 했었는데 듣기 좋다고 하셔서 계속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처음엔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이 저를 구해준 고마운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평소 아내에게 안 보였던 면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는 아내의 모습에 어느샌가 저도 모르는 사이 사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혼자서만 짝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내도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제가 동아리 이야기한다고 여자 후배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오해를 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오해는 풀어야 할 것 같아서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렸죠. 너 아까 그 여자애 뭐야? 나란히 앉아가지고 시시덕거리면서 아주 좋아 죽던데? 너 요즘 동아리실 자주 가더니 저 애 때문에 간 거지? 무슨 소리고? 언제? 내가 누구랑 시시덕거렸는데? 내는 그런 적 없는데. 아, 혹시 주연이랑 있을 때 말하는 기가? 야, 그거는 우리가 축제할 때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 우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가 봐. 조만간 사귀겠다? 축하해. 둘이 진짜 잘 어울려. 내가 진심으로 응원할게. 니 진짜 왜 그러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주희는 진짜 아니다. 니, 내 못 믿나? 내 거짓말하는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주영이는 확실히 아니다. 근데 니 혹시 질투하나? 이씨, 그래. 이왕 들켜서 하는 말인데 나 네가 여자 후배들이랑 있는 거 볼 때마다 짜증나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됐어? 이제 속이 시원해? 아, 속이 아주 뻥 뚫리고 시원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네, 니 좋아한다. 남자답게 멋있게 고백하려고 했는데 니 때문에 다 망했다. 아내는 한껏 열을 내며 화를 내다가 제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자 화내던 걸 멈추고 갑자기 수줍어지면서 양볼을 발그레 붉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어제일처럼 생생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연인이 되었어요. 함께해온 시간이 긴 만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어서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인이 되고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바로 결혼을 했어요. 처음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니 장인 장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라면 믿고 자신의 딸을 맡길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요. 고마워할 사람은 저인데 오히려 장인 장모님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키워주셔서 그리고 아내를 제게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렸어요. 저희는 일찍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서 충분히 신혼을 즐기다가
딸을 하나 낳았었어요. 다행히 딸이 저를 안 닮고 아내를 닮아서 피부도 뽀얗고 쌍꺼풀도 짙은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잘난 곳 하나 없어도 코 하나는 자부심 가질 만큼 이뻤거든요. 아내도 가끔 제 코를 보면서 이쁘다고 그렇게 수술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어요. 딸이 다른 건 다 아내 닮았는데 코는 저를 쏙 빼닮은 거예요. 어쩜 좋은 유전자만 받고 태어났는지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뻤어요. 딸바보 저희 부부는 장인 장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똑같이 딸아이에게 주었고 딸은 저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커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에 아내는 어느 정도 딸이 컸으니 제게 딸을 잠깐 맡기고 친구와 2박 3일로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친구랑 놀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오라고 했었죠. 여행하는 동안 아내는 제가 따로 시키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됐는지 꼬박꼬박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디를 갔으며 이제 어디를 갈 거고 방금 어디에 도착해서 뭔가를 먹었다고 하면서 걱정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낮부터 아내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마지막이니 아쉬운 마음에 전화하는 것도 있고 신나게 즐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올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무리 전화해봐도 여전히 똑같은 신호음만 반복되고 아내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자는 건가 싶어서 몇 번 하다가 안 했는데 오후 9시가 넘어가도록 집에 들어오지도 연락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서히 걱정에서 불안으로 바뀌더라고요. 10시 정도 돼서 한 번 더 전화를 해보니 드디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죠. 여보, 당신 지금 어딘데? 내가 지금 몇 번이나 전화했는 줄 아나? 왜 이제야 전화를 받는 건데? 내가 네 얼마나 걱정했는데?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아내분께서 전화기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길거리에서 이 휴대폰을 주웠거든요. 찾으러 오셔야 할 것 같네요. 아, 죄송해요.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혹시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위치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경주 시내 쪽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두우니까 내일 해 뜨면 찾으러 와주세요. 일단은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을 테니까 자세한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내일 꼭 찾으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해가 뜨는 대로 남자가 찍어준 주소로 갔어요. 길거리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찾을 만한 단서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인근 경찰서로 가서 아내의 실종 신고를 했고 저는 경주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찾아가 본 곳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아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아내는 보이지 않자 점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딸도 맡길 곳이 없어서 장인 장모님께 맡겨두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내를 찾으러 다녔죠.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람은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도 미친 사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전단지를 받고 보지도 않은 채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저는 떨어지는 전단지처럼 제 마음도 한없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결국 자지도 먹지도 못한 저는 몸에 탈이 났고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눈을 뜨니 흰 천장이 보이는 게 병원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이 시점에서 제가 살아서 눈을 뜬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에 괴로워서 침대 옆에 있던 화분을 던져버렸어요.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안 좋은 선택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딸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아내도 사라졌는데 저까지 잘못되면 딸은 어쩌나 싶은 마음에 이도 저도 못한 채 화분 조각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팔에 꽂힌 링거를 뽑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장인 장모님께서는 이쯤 했으면 됐다고 그만 돌아오라고 하셨죠.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제 몰골을 보신 장모님은 울면서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우리 아들, 진우야, 꼴이 이게 뭐야, 엄마 속상하게. 밥은 먹은 거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 딸 강하는 거 너도 알잖니. 꼭 무탈하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냥 기다려보자, 응? 어떻게 그래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라도 알아야 제 마음이 놓이죠.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아무 소식도 못 듣게 되면 어떡해요. 저 지은이 없이 못 살아요, 엄마. 실종 신고도 했고 조그만 단서라도 나오면 바로 경찰한테 전화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은이 기다리자. 네 몸도 좀 살피면서 믿고 기다려보자. 엄마 앞에서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진짜 지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지은이 없으면 저도 없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다 네가 우리 딸을 많이 아껴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오히려 고마워. 이렇게까지 우리 딸을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그래 아들아, 우리는 너한테 너무 고맙다. 몸 많이 상했네. 이제 그만하고 쉬거라, 응? 너 이러다 죽겠어 이거사. 저는 장모님의 만류에도 아내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5살이던 딸은 어느덧 20살이 되었죠. 모든 사람이, 심지어 장인 장모님까지도 포기하라고 했었지만 딸은 15년 동안 제 옆에서 포기하라는 말 한 번 없이 옆에서 아내 찾는 것을 도와줬어요. 저를 대신해서 SNS에 글도 올려주고 사람 찾는 프로그램에 제보도 해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15년간 찾아다니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는 끝까지 찾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었죠.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도 많이 늙으셔서 더 늦기 전에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하시던 회사를 이어받아 하고 있었고 딸은 학교를 마치고 저와 저녁을 먹으러 제 회사에 들렀었어요.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고 저희는 아내가 없어도 꼭 생일을 챙겨주었어요. 딸은 SNS에서 맛집 찾아냈다고 한 번만 가보자고 조르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도 가자고 조르길래 못 이기는 척 딸 손에 이끌려서 식당에 갔어요. 딸은 이미 메뉴를 고르고 왔었는지 메뉴판을 보자마자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여직원 한 분이 저희 테이블에 왔는데 제 아내와 엄청 닮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직원에게 아내 이름을 불렀고 여직원은 누구냐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이 아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직원 손목에 아내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큰 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점을 보는 동시에 아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너무 어릴 때라 엄마를 기억하지 못해서 못 알아봤고 여직원에게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착각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는 듯이 저를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확실히 아내가 맞다고 손목에 있는 점을 보라고 했죠. 제가 아내 찾는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남들과 다른 특징이 뭐 있을까 하다가 딸한테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서 손목에 점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얼굴은 잘 기억 못해도 점 하나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양도 특이하게 약간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딸이 신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직원한테도 하트 모양 점이 있으니 딸도 저처럼 놀라더라고요. 딸은 그때부터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직원에게 기억 안 나는 거냐고 물었죠. 여직원은 저희 대화를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고 옆 테이블에서 주문받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저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혹시 저 직원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어쩌다 옆에 있어서 듣게 됐는데 직원이랑 아는 사이인가 해서요. 네, 제가 15년 전에 잃어버린 아내예요. 그런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놀러 간다고 나갔다가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어머머, 15년 전이면 맞네. 내가 저 직원 데려온 게 15년 전이거든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봐 제가 데리고 왔어요. 사장님께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오셨다고요? 아니, 어떡해요? 어디서 데리고 오셨는데요? 저희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고 보니 아내가 여행 마지막 날 새벽에 경주에서 사고가 났었나 봐요. 당시 사장님께서 봤을 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내만 쓰러져 있었대요. 사장님께서도 경주로 여행 갔다가 속이 답답해서 산책 나오신 건데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돼서 아내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119에 전화를 했고 가족한테 알리려고 아내 주머니를 뒤졌는데 휴대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두고 가자니 신경 쓰여서 옆에 있었는데 아내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가뜩이나 기억도 없는 사람인데 두고 가면 무슨 일 생길까 걱정돼서 자신이 데리고 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오래전에 죽은 자기 동생 같아서 동생처럼 돌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가는 날 정말 고맙다고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소정의 금액이 든 봉투를 사장님께 내밀었어요. 사장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을 이렇게 보살피기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다고 제 마음이니 받아달라고 했죠. 그렇게 받니 안 받니 실랑이를 벌이다가 딸이 봉투를 사장님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나와버렸어요. 아내는 처음에 저희와 같이 안 가려고 했으나 사장님이 며칠 설득을 해서 겨우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과 저는 아내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옛날 사진과 영상도 보여주고 연애 시절 재밌었던 일들도 이야기해주고 많은 노력을 했죠. 15년간 기억을 잃고 지냈던 아내라 금방 기억을 찾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가 이전 기억들을 안 찾으려고 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아내는 저희 노력에 같이 힘을 내서 기억을 찾으려고 애써주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는 간만에 짐 정리를 하다가 초등학생 때 찍었던 아내와 제 사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보니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아내 눈앞에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이 사진이 뭔지 아나?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나에겐 참 뜻깊은 사진이거든. 우리가 처음 만나서 친구 된 날 찍은 사진이잖아. 맞아. 내가 손 내밀었는데 당신이 안 잡아줬잖아. 그때 애들 참 못됐었다. 그치?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여보, 지금 당신 기억 돌아온 거가? 이때 기억하는 거가? 나 그날 일 말하면서 애들이 나쁜 말 했다는 건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기억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저 때는 기억이 나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려나 봐. 저 사진이 도대체 몇 년 전이야? 당신 사진 안 찍겠다고 난리쳤었는데. 당신 진짜 기억해냈구나. 잘했다. 진짜 너무 잘했다. 다른 건 또 기억나는 거 없고 지금 그것만 기억나는 거가? 내가 너한테 질투했던 것도 기억나네. 주연인지 주영인지 걔 얼굴도 기억나. 다시 생각해도 짜증나네. 너 이리 와, 한 대만 맞자. 아내는 저희 노력에 헛되지 않게 점차 기억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흐릿하지만 최근 기억보다는 저희의 학창 시절을 조금씩 기억해내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사고 난 기억은 안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기억만 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며 다행이라고 아내를 안아주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모든 기억이 돌아왔고 사고 날까지도 기억을 해냈어요. 사고가 났을 당시 아내가 친구랑 돈 문제로 조금 다툼이 있었나 봐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돈 거래 안 한다고 못 빌려준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내의 친구가 화가 나서 아내가 잠시 나간 틈을 타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낸 것이었어요. 아내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고 아내는 다쳐서 도망가는 걸 잡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산책 나온 식당 사장님께서 아내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아내는 그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모조리 잊게 된 것이에요. 그럼 휴대폰은 어쩌다가 잃어버렸냐고 하니까 시내에서 놀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그때도 뒤늦게 휴대폰 찾으러 나간 거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아내의 친구를 신고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였고 신고해봤자 처벌이 어려운 상태여서 포기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내를 다시 찾고 잊었던 기억들도 다 되찾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처벌도 어려우니 이제 그 사건을 그냥 잊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의 뜻을 따라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아내와 저는 서로를 챙겨주며 예전처럼 잘 살고 있어요. 딸도 작년에 듬직한 사위와 결혼해서 지금은 귀여운 외손자까지 낳고 잘 지내고 있어요. 참,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사위도 저처럼 보육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라도 있으면 더 챙겨주고 싶고 사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사위도 저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잘 모시고 있고요. 요즘은 아내와 둘이서 손자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딸 하나밖에 없어서 아들 키우는 재미를 못 봤었는데 지금 손자로 대신하고 있어요. 둘 다 맞벌이라서 그런지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저희한테 맡기더라고요. 저도 한때 딸을 장인 장모님께 맡겼던지라 군말 없이 손자를 받아들였어요. 장인 장모님 하니까 생각났는데 아내를 다시 저희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처가댁은 눈물바다였어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오죽하시겠어요? 저라도 온 집안이 수영장이 되도록 울었을 것 같아요. 기억 잃은 걸 알면 속상해하실까봐 기억을 되찾은 뒤에 처가댁으로 데리고 갔었어요. 아내도 장인 장모님을 보자마자 많이 울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내와 다시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장인 장모님께서 한 달 차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내가 실종되고 마음의 병으로 두 분 다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었는데 아마도 아내를 볼 거라는 희망으로 다들 마지막 힘까지 버티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제 손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장인 장모님은 사랑하는 딸을 찾아 더 이상 아무 미련 없다는 듯 편안하게 잠자는 듯한 표정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꿈인 것만 같아서 제 옆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아내의 볼을 살짝 눌러봤네요. 말랑말랑한 촉감이 느껴지는 게 꿈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고온히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그간 아내를 찾으려고 고생했던 제 노력이 헛되이지가 않았다는 게,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아내를 다시 찾아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안고 가려고 합니다. 아내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딸이 커가는 모습을 못 본 걸 많이 아쉬워하지만 그럴 줄 알고 남겨놓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어렵게 만난 아내인 만큼 두 번 다시는 아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저희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쉽게 포기하셨을 것 같나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찾으러 다니셨을 것 같나요? 뭐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저 말처럼 여러분들께 무슨 일이 생기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누군가가 듣고 이루어지게 해주지 않을까요? 어떤 일에도 늘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이라는 지옥문을 열 뻔한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이어서 평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 좋은 글도 많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글도 많아서 과연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저는 가정을 지킬 자신이 있었지만 저만 자신 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박수를 칠 때도 두 손이 마주쳐야 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결혼도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두 사람이 서로한테 잘 맞춰줘야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한때는 사이좋은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모든 감정을 같이 나누셨고 좋은 게 생기면 항상 두 분이서 같이 하셨었어요. 그렇게 오래 붙어 있어 놓고 아직도 좋냐고 하면 배시시 웃으면서 좋다고 하시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어쩌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친구가 대뜸 남자 소개 안 받을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솔아, 너 남자 소개 안 받을래? 진짜 괜찮은 오빠 한 명 있거든. 사업해서 돈도 잘 벌어. 그 오빠가 내 SNS 타고 네 계정에 있는 사진 봤나 봐. 자기 스타일이라고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던데? 친구야, 나는 지금 진지하게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남자 소개를 받으라고? 나는 소개 같은 거 안 받는단다.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전해줘. 야, 결혼은 혼자 하니? 남자친구가 있어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혼자서 무슨 고민을 한다는 거야? 내 말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할지 아니면 아예 비혼주의로 살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여튼 난 소개 안 받을 거라고 말했다. 우리 중에 아직 남자친구 없는 애 있잖아. 걔 소개해줘. 아니, 이 오빠가 너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는데 무슨 다른 애를 소개해달래. 너 진짜 안 받아? 사업해서 돈 잘 번다니까. 놓치기엔 진짜 아까운데.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가지든가요. 생각해보니까 너도 남자친구 없잖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색하게 소개받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해. 저는 친구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한다고 남자 소개해준다는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2달 뒤 친구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몰래 그 남자를 부른 거예요. 친구가 전화로 소개받을 건지만 물어봐서 저는 남자의 이름이나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남자는 SNS에서 봤던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우연히 그곳에서 만난 척 제게 말을 걸려고 저한테 살짝 물을 쏟고 미안하다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남자의 말에 다 답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황당한 일을 안 겪었을 텐데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그 남자의 말솜씨에 제가 넘어간 것 같아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제가 그 남자와 사귀고 있더라니까요. 사귀게 된 날 제 친구가 말하길 제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한다고 거절하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친구 생일 파티에 자기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다더라고요. 솔직히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 정이 살짝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막상 만나보니 괜찮은 남자 같길래 계속 잘 만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사업을 해서 그런지 말솜씨도 말솜씨인데 사람을 어떻게 해야 자기 입맛에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화날 조짐이 보이면 빈틈새로 잘 피해가더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만남을 계속 이어갔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장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기 뻔해서 괜히 피곤해질까봐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몇 번 뵌 적이 있긴 해요. 남자친구가 이제껏 여자친구라고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처음 저를 보시곤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환대받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반가워하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서 애교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머님께서는 저를 자주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남자친구 생일엔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도 저를 불러주셨어요. 처음엔 생신 때도 저를 불러주실 만큼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은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상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할 때도 엄연히 제가 손님 입장이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를 이뻐해 주시니 저도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라는 대로 다 했었죠. 그런데 정도가 점점 지나치기 시작하면서 저를 아예 며느리 대하듯 하시는 거예요. 어느샌가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도 제 이름에서 며느리, 우리 며느리로 바뀌어 있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이미 되돌리기엔 늦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자기네들 가족 행사에도 저를 부르셔서 며느리라고 소개하는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남자친구네 가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그들의 친척들 사이에선 제가 며느리로 되어 있었고 언제 결혼한 거냐면서 묻기 시작했죠. 매번 그럴 때마다 제게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해명하기 바빴어요. 네가 권희 집사람이라고? 난 청첩장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언제 결혼했대? 설마 니네 둘이 사고쳐서 혼인신고만 한 거야? 사고치다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는 권희 오빠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결혼도 안 했는데 권희 애미가 그 짝을 며느리라고 소개한다고? 아,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할 건가 보네.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저희 날짜도 안 잡고 상견례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며느리처럼 이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일 벌려놓고 제가 왜 수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그들 사이에서 사고쳐서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사람이 됐고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며느리가 됐으면 친척들한테 인사를 올려야 하는데 인사 안 올린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죠.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다녀도 그들 사이에서 제 해명은 알 바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를 친척들에게 소개하는 만큼 어머님께서 결혼을 언급하는 횟수도 같이 많아지셨어요. 늘 제게 결혼 얘기를 할 때 남자친구의 사업을 들먹이셨죠. 남자친구는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입을 수 있는 옷 사업을 하는데 협찬을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가 몇 번 입기도 하고 SNS 유명 인사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엄청 유세를 떠셨어요. 아가, 너네 만난 지 이제 2년 다 되어 간다고 하던데 슬슬 결혼할 때 안 됐니? 우리 아들 지금 옷 장사도 잘 되고 돈 엄청 끌어모으고 있는데 누가 채가기 전에 해야지, 안 그래? 어머님, 저희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요. 결혼하면 하루 종일 붙어서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원래 부부가 싸우고 화해하면서 정들고 하는 거지. 친구끼리도 싸우는데 뭐. 그리고 우리 아들은 결혼 생각이 있는 눈치던데 너는 아닌가 보다. 오빠랑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결혼하면 평생 같이 해야 하는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아직 연애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래도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 보면
결혼할 거라는 말인데, 그럼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지금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 배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왜 갑자기 그만둬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좋아요, 어머님.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인데 내 가게에 너한테 주려고 그래.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거 아니잖아. 그럼 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논리인가 싶어서 황당해했는데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 배워놓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청 대단한 가게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 맥주집이었어요. 손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손님들마저도 죄다 돈 안 되는 손님들 뿐이었죠. 처음엔 제가 일한 첫날만 손님이 없는 거겠지 했는데 매출표를 보니 그냥 없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값싼 안주 하나에 맥주 하나 시키고 하루 종일 죽치면서 떠드는 손님들이 태반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계속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어요. 일을 배우다 보니 점차 어머님께서 저한테 가게를 맡기시고 본인은 친구랑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점차 자신이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어서 일부러 저를 여기에 붙잡아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놀러 다닐 돈이 있으면서 저한테는 제대로 된 월급도 주시지 않으셨죠. 제 표정이 좋지 않다 싶으면 저를 살살 달래려고 남자친구와 결혼만 하면 이 가게와 이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 제 거라는 듯이 말하고 넘기더라고요. 저는 콩깍지가 무서운 것이라는 걸 이때 알았어요. 제가 어머님 가게가 탐나서 계속 붙어있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손님들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벌이도 안 되는 가게가 왜 탐나겠어요? 평소 막장 드라마와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읽으며 결혼을 망설였던 저였건만 그 콩깍지 하나 때문에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저는 남자친구가 좋아서 헤어지지 않고 버텼어요. 지금까지 어머님 가게가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친구 회사 매출이 얼마나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가게를 맡기시고 본인은 다른 가게를 하나 내려고 생각 중이신 거예요. 지금 있는 어머님 가게도 그닥 썩 잘 되는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또 가게를 낸다고 하니 이쯤 되니까 남자친구 회사 매출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권희 오빠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잘 벌길래 가게를 또 낸다는 거예요? 아, 이건 가게가 작아서 얼마 안 해. 이 정도 가게 내줄 만큼은 벌지. 왜? 가게 턱턱 내주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과 결혼이 하고 싶어진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어머님이 지금 가게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게 처분도 안 하고 다른 가게 내준다니까 조금 신기했어요. 어머, 잘 안 되긴. 너가 일을 잘해봐라. 금방 돈방석에 앉을 거다. 내가 있을 땐 손님도 얼마나 많았는데 네가 못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가게에 들어오기 전 매출표를 봤다는 걸 어머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 가르쳐 주시던 첫날 모니터에 떡하니 1년 매출표 띄워놓으셨던데 기억도 못하시는 눈치더라고요. 괜히 여기서 말 더 얹었다간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니까 대꾸도 안 했죠. 그런데 정말 이대로 가다간 가게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뭘 해야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추억의 음식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가게에 학생 시절 많이 사용했었던 소품들을 구해서 중간중간 배치해주니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SNS를 이용해서 그 시절 감성의 사진들과 글씨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에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왔다는 손님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가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출이 생기는 걸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가게를 살려놓으니 어머님께서는 조금 놀라신 눈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덕분에 돈 좀 만져보겠다고 엄청 좋아하셨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머님 가게를 살려놓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매출표를 보더니 이것도 다 한철이라고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면서 제게 더 새롭고 기발한 아이템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저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더 있을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게 인테리어로 사용했던 소품들이 저희 시대 때 유행했던 소품들이어서 어머님 시대에 유행했던 것들도 어렵게 구해서 배치해놨어요. 그리고 그 시절 자주 먹었던 음식들을 똑같이 만들 순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만 냈었죠. 그랬더니 저희 시대는 물론 어머님 시대의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SNS에 저희 가게 다녀간 후기를 작성해 주셔서 다른 지역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느낌의 가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가게와 완전히 다른 가게 낼 거라고 난리시더니 지금 가게가 잘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가게 얘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어머님이 가끔 가게에 오시긴 하시는데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훈수를 두려고 오신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고 자기는 카운터에 있는 돈만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힘들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만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이런 대우받으면서 못 살겠더라고요. 혼자서 진지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제가 어머님 장단에 다 맞춰주니까 남자친구 자신도 제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님이 제게 행동하듯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어머님 가게에서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소라,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아직 가게 문 안 열었지? 내가 집에서 서류를 안 가지고 나왔더라고. 혹시 가져다 줄 수 있나 해서.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어서 잠깐 시간 되니까 내가 가져다 줄게. 어떻게 생긴 봉투인데? 그냥 일반 서류 봉투야? 일반 갈색 서류 말고 흰색 서류 봉투 하나 있거든? 작은 거랑 큰 거 2개 있을 거야. 그거 2개 챙겨서 우리 회사로 와줘. 진짜 미안해. 괜찮아. 이거 급한 일이지.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어디로 갖다 주면 돼? 대표실에 가져다 주면 되는 건가? 아니야. 회사 안까지는 올 필요 없어. 다 와가면 그때 전화 줘. 내가 나갈 테니까. 서류 가져다 주는 것도 미안한데 나만 가만히 받고만 있을 순 없지. 그러니까 꼭 전화해. 알겠지? 그렇게 한번 서류를 가져다 주니 제가 마치 자신의 개인 비서라도 되는 양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저는 매번 남자친구가 부탁하면 혹시나 일하는데 서류 하나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싶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아놓고 불이 나게 서류를 가져다 주고 왔었어요. 제가 계속 가져다 주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젠 신경 써서 챙길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제발 서류 같은 것 좀 잘 챙기라고 하면 건성으로 알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러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퇴근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어머님 가게 놀러 온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가게에 박혀서 일하느라 옷에 음식도 살짝 튀고 꾀지지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생각도 안 쓰고 그저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도 살짝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밑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물었어요. 오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계약하기로 했다는 거 잘 안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없었어. 미안한데 나 물 좀 가져다 줄래? 메뉴는 천천히 골라도 되지. 메뉴판은 어디 있어? 내가 물 금방 가져다 줄게. 그리고 메뉴판은 여기 있어. 메뉴 정하면 벨 누르면 돼. 다른 거 더 필요한 건 없지? 남자친구가 목소리도 다운되어 있었는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건지 엄청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테이블에 호출이 있어서 갔는데 두 귀는 온통 남자친구 테이블 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테이블을 떠나자마자 남자친구의 친구가 저에 대해서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코나, 저분 너랑 되게 친해 보인다. 원래 아는 사이야? 어머님 가게 자주 와서 친해진 건가? 아, 혹시 몇 년째 사귀고 있다는 여자친구? 에이, 설마. 저 사람 그냥 알바생이고 여기서 알바한 지 오래돼서 친해진 것뿐이야. 그리고 나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해, 임마. 네가 제일 잘하잖아, 내 성격. 하긴
너 깔끔한 거 좋아하지? 더러운 거 질색이라고 근처도 안 가잖아. 그래도 자기 엄마 가게 맡아주는 사람이라고 친하게 지내줬네. 이미지 하나는 더럽게 챙겨요. 더러워서 싫다고 티내서 우리 엄마한테 좋을 게 뭐 있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골치 아파. 야, 됐고 뭐 먹을지나 정해. 아까 정했어도 벌써 정했겠다. 친구한테 저를 그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기껏 자기 어머니 가게 살려줬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지금껏 무얼 위해서 이렇게 음식까지 옷에 튀어가면서 열심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음식 묻히고 더러운 게 좋아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의 성격을 잠깐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사업한다고 남들에게 보여진 자신의 이미지를 엄청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아는 사람 만날지 모른다고 항상 제 옷차림을 단속했었어요. 그렇게 이미지 챙기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이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여긴 왜 왔나 싶어요. 가게도 제 가게도 아닌데 어떻게 되든 알바도 아니고 당장 앞치마 벗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손님들은 죄가 없으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메뉴를 정한다고 저를 부르는데 저기요 이러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들고 있던 행주를 패대기 치고 남자친구가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저를 철저히 알바상 취급을 하면서 주문하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으면 이제 이 집안이랑은 끝이다 하고 있는 와중에 눈치 없는 남자친구의 친구가 또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아직도 번번한 직장 없이 여기서 알바를 하냐면서 여기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시급 세서 붙어있는 거냐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자신의 친구가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그만하라고 막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막을 생각은커녕 웃으면서 친구 말에 맞받아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슬슬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당사자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그냥 저더러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짓 아니겠어요?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억지로 그만두게 만든 게 자기 어머니고 다 죽어가는 가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한 것도 자기 어머니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잘 보이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했고 가게도 살려놨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서 남자친구 테이블로 갔어요. 그리고 술병을 까서 그대로 남자친구 머리 위에 부어버렸죠. 하나 가지고는 성이 안 차서 테이블에 있던 새 술을 또 까서 부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소리 지르고 휴대폰 들어서 찍고 있고 앞에 있던 남자친구의 친구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떨어지고 있는 술만 쳐다봤어요.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너 미쳤냐고? 그만해. 야, 너 그만 못해? 도대체 왜 이래? 요즘 술값 비싼 거 알지? 너한테 뿌리기도 아까운 술이야. 왜 그러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야, 김권, 넌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내가 네 여자친구인 게 창피해? 창피해. 너 이러고 있는 꼴 누구한테 소개하기 창피하다고. 그래서 알바생이라고 했다. 왜? 그러면 안 돼? 누구는 좋아서 이 일하니? 어머님께서 하라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회사 그만두고 한 거잖아. 어머님이 나 몰라라 한 가게 내가 살렸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 짓 하는 거 이제 지겨워. 야, 네가 좋아서 한 거 맞잖아.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엄마가 결혼하면 가게 너 준다고 하니까 가게 받으려고 신나서 한 거잖아. 내가 좋아서 한 거라고? 야, 가지고 있어봤자 빚만 쌓일 가게를 누가 감사하다고 넙죽받냐? 나는 너 하나만 보고 버텼어. 너 때문에 가게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거렸다고. 내가 언제 너보고 아둥바둥거리라고 했어? 아니잖아. 내 탓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됐지, 안 그래? 월급? 너 말 잘했다. 내가 또 월급에 할 말이 많거든. 니네 엄마 맨날 나한테 가게 맡기고 가게에 있는 돈 다 가져가면서 나한테 월급 제대로 준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건 알고 있니? 저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제 탓으로 넘기려고 하길래
이제껏 참아왔던 것들을 다 토해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에 어떻게든 맞받아치려고 입을 쉬지 않고 놀리는 거예요. 어차피 CCTV 있어서 매일 내가 출근했다는 거 찍혀있을 것이고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가져가서 월급 제대로 안 준 거 노동청에 고발해버릴 거라고 하니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져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SNS 계정이 있어도 특별한 날 아니면 활동을 잘 안 해서 몰랐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난리치던 날 누군가 영상을 올려서 어머님 가게가 난리였더라고요. 게다가 사람들끼리 말이 전해지면서 점점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사실처럼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네가 나쁜 쪽으로 몰리고 있었던지라 제가 피해볼 건 없으니 잠자코 보고만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바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영상이 퍼질 대로 퍼져서 어머니 가게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만큼 매출도 바닥을 쳤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여자친구를 시댁살이 시켰다면서 다들 가게에 가지 않았죠. 사람들은 저런 집에 누가 시집가고 싶어 하겠냐면서 그만큼 버틴 제가 보살이라고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자기들이었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라더군요. 저도 그런 반응들을 보고 그때를 돌이켜보니 이제껏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온갖 일을 당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좋아서 다 맞춰주며 살다가 남자친구한테 정이 떨어져서야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니 연애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 혼자가 최고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저는 다시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이곳저곳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있었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온 곳이 있어서 나가려는 찰나에 아버지께서 서류를 놓고 왔다고 집에 가는 길에 잠시만 들려서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류를 챙기고 면접을 본 뒤 바로 아버지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아버지께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비 쪽이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해 보였고 로비 직원에게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였죠. 그래서 소리나는 쪽을 무심결에 쳐다봤는데 되게 낯익은 뒤통수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뒤통수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전 남자친구와 흡사했어요. 가까이 가보려다가 직원들이 아버지께 인사하는 소리에 다시 몸을 아버지 쪽으로 틀었어요. 그랬더니 로비 앞에 있던 그 사람도 빠른 속도로 아버지께 달려갔죠. 제가 아버지 옆쪽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남자를 봤는데 전 남자친구가 맞는 거예요. 울다시피 아버지께 빌다가 저를 발견하고 의아한 듯 쳐다보더라고요. 회장님,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 투자 잘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왜 투자금을 빼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 이러다 진짜 망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지솔, 네가 여기 왜 있어? 설마 여기 취업했냐? 자네가 우리 지솔이를 어떻게 아는가? 지솔아, 너 김 대표랑 아는 사이니? 응, 잘 알지. 너무 잘 알아서 탈이지. 근데 이 사람 여기 왜 왔는데? 아빠가 저 회사에 투자해주기로 한 거 있었어? 아빠? 회장님이 니네 아버지라고? 야, 너 왜 말을 안 했어? 회장님이 너네 아버지인 거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했지. 이 회사 회장이 우리 아빠인 거 알았으면 뭐 어쩌려고 했는데? 일은 안 시켜도 니네 회사에 계속 투자해달라고 들들 복학했지. 안 그래? 내가 느끼기엔 두 사람이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나 보구나. 더 이상 김 대표랑 할 얘기 없으니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저렇게만 말해도 단번에 알아차리시고 전 남자친구에게 확실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전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저를 데리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저였냐면서 왜 이제껏 말하지 않았냐고 저를 다그치셨죠. 저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이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다시 전 남자친구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투자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셨겠죠.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데 제가 굳이 말릴 필요는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그 뒤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 가게는 망했고 자기 신상도 다 털려서 매출이 바닥을 친다고 다들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까지 등 돌리면 진짜 회사 망한다면서요. 아버지께서 SNS를 안 하시니 그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을 안 빼고 있다가 뒤늦게 뺐더니 저렇게 회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를 노동청에 고발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나한테 뭘 부탁하는 거냐고 답하고 차단해버렸어요. 결국엔 전 남자친구는 투자자를 못 구해서 회사가 부도 처리됐죠. 그렇게 자기들 잘난 맛에 살더니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요. 정말 우연이라도 다시는 그 집안 식구들이랑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인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미련하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미련 가지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